지금 유럽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청중 200명 앞에서 한국 무기를 장난감이라 비웃던 학자. 편견에서 시작된 이 조롱은 어떻게 새로운 동맹의 서막으로 이어진 걸까요? 영상 시청 전 더 나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호프만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국제관계대학의 안보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38세의 나이에 이미 아시아산 무기 분석 분야에서는 유럽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제네바 국제안보 컨퍼런스 메인홀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죠. 마이크 앞에 선 저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38년 인생에서 가장 확신에 찬 순간이었어요. 스크린에 투사된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췄습니다. 92km,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의 사거리라고 주장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난 15년간 아시아산 저가무기의 실패 사례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런 허황된 숫자는 처음 봤습니다. 청중석 앞줄에 앉은 독일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방산업체 대표들의 표정도 흥미로워 보였어요. 모두가 제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천무 사진에 겨눴습니다. 한국산 무기라는 것 자체가 이미 농담이었습니다. 플라스틱에 페인트 칠한 모형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베트남산 헬기의 추락사고가 떠올랐습니다. 엔진 결함으로 12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날의 참혹함이 생생했어요. 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내세우는 92km라는 숫자가 단순한 허풍이라고 단언했어요. 2019년 태국에서 목격한 한국산 장갑차의 엔진 과열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섭씨 45도 열대기후에서 단 3시간 만에 멈춰선 그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런 품질의 무기가 92km를 날아간다는 것은 물리법칙을 무시한 허황된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절반도 못 날아갈 것이라는 제 분석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뒷줄에 앉은 한 동양인 여성의 표정만이 굳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40대 여성이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실은 숫자로 증명되는 법이니까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시아산 무기의 치명적 결함들이 나열되었어요. 불발률 18%, 명중률 62%, 내구성 테스트 실패율 34%, 냉혹한 현실의 수치들이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발생한 한국산 헬기의 연쇄 고장 사건을 언급했어요. 6개월 만에 3대가 연속으로 불시착한 그 참사가 한국 무기 품질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유럽의 안보를 저가 복제품에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어요.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가 40년간 무고장 기록을 세운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의 정밀 사격 능력도 덧붙였어요. 진정한 기술력과 허상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어요. 그 순간 뒷줄의 동양인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냉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회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관계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독일 차관이 악수를 청하며 정확한 분석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프랑스 대표단도 앞으로 협력을 기대한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 고위 관리도 제 발표 자료를 요청했어요. 15년간 연구해온 저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위스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내일 긴급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폴란드 국경 지역에 무력 충돌 위험이 높아져서 무기체계 평가단을 꾸린다는 설명이 뒤따랐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학자가 실전 현장에 나가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제네바 호텔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의 허상을 폭로한 뿌듯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15년 전 박사과정 시절 베트남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중국산 헬기 추락사고로 12명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직접 봤던 그날이었어요. 저가 무기의 위험성을
몸소 깨달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시아산 무기 분석에 전 인생을 바쳤어요.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불편한 진실도 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92km라는 숫자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현장 평가에서 제 분석이 옳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질 터였어요. 85km. 브리핑룸 스크린에 떠오른 적의 사거리 수치가 저의 혈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스위스 국방부 지하 3층 회의실에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긴급 소집된 12명의 전문가들이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경악과 절망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죠. 폴란드 국경 너머 25km 지점에 배치된 적 포병대의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52mm 자주포 8문, 다연장 로켓 6기, 그리고 문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3기였어요. 나토군 최전선 기지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78km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럽이 자랑하는 최신 포병 시스템들의 사거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독일 PGH-2000이 40km, 프랑스 시저가 42km, 영국 M272 최대 45km였습니다. 40km라는 사거리 격차가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국방부 작전실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지도에 겨눴습니다. 적의 공격 반경 안에 폴란드 3개 도시와 나토 전진기지 2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민간인 12만 명과 나토 장병 8,000명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론과 숫자로만 존재하던 무기들이 실제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어요. 브리핑 자료를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작전실장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현재 폴란드에 배치된 나토 포병력으론 적 발사대에 반격할 수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에어커버도 적의 대공망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프랑스 억양의 신사였어요. 에티엔 로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유럽 방산협회 대표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 방산업계의 실력자였죠. 로랑이 가져온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최신 장거리 미사일을 긴급 배치하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배치까지 최소 3주가 걸린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작전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인텔리전스 분석으론 적의 공격이 72시간 내에 임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학자로서 이론만 다뤄왔던 제가 이런 절박한 현실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숫자와 그래프 너머에 실제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제네바에서 봤던 그 동양인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정장 대신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소령 계급장이 어깨에 달려있었죠.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최유진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라고 소개했어요. 한국이 긴급 지원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를 48시간 내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제 제가 조롱했던 바로 그 무기들이었어요. 92km라는 허황된 사거리를 자랑하던 장비들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 태국 사막에서 본 한국산 장갑차의 엔진 고장 장면이 스쳤습니다. 열대 기후 3시간 만에 멈춰선 그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말레이시아 공군의 한국산 헬기 3대 연쇄 추락 사건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최유진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천무의 실제 사거리가 92km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적 발사대를 완전히 사거리 밖에서 타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작전실장이 다른 대안이 없다며 한국의 제안을 검토하자고 말했습니다. 로랑이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유럽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이 모든 선택지를 좁혀놓았어요. 결국 한국 무기들의 긴급 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현장 검증단의 일원으로 폴란드로 파견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로랑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 무기들이 실전에서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유럽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는 없다는 우려를 표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이론과 현실의 괴리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72시간이라는 시간이 모든 합리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2 폴란드 국경의 위기 95km 브리핑룸 스크린에 떠오른 적의 사거리 수치가 저의 혈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스위스 국방부 지하 3층 회의실에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긴급 소집된 12명의 전문가들이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경악과 절망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죠. 폴란드 국경 너머 25km 지점에 배치된 적 포병대의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52mm 자주포 8문, 다연장 로켓 6기, 그리고 문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3기였어요. 나토군 최전선 기지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78km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럽이 자랑하는 최신 포병 시스템들의 사거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독일 PGH-2000이 40km, 프랑스 시저가 42km, 영국 M272 최대 45km였습니다. 50km라는 사거리 격차가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국방부 작전실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지도에 겨눴습니다. 적의 공격 반경 안에 폴란드 3개 도시와 나토 전진기지 2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민간인 12만 명과 나토 장병 8천 명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론과 숫자로만 존재하던 무기들이 실제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어요. 브리핑 자료를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작전실장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현재 폴란드에 배치된 나토 포병력으론 적 발사대에 반격할 수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에어커버도 적의 대공망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프랑스 억양의 신사였어요. 에티엔 로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유럽 방산협회 대표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 방산업계의 실력자였죠. 로랑이 가져온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최신 장거리 미사일을 긴급 배치하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배치까지 최소 3주가 걸린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작전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인텔리전스 분석으론 적의 공격이 72시간 내에 임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학자로서 이론만 다뤄왔던 제가 이런 절박한 현실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숫자와 그래프 너머에 실제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제네바에서 봤던 그 동양인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정장 대신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소령 계급장이 어깨에 달려있었죠.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최유진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라고 소개했어요. 한국이 긴급 지원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를 48시간 내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제 제가 조롱했던 바로 그 무기들이었어요. 92km라는 허황된 사거리를 자랑하던 장비들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 태국 사막에서 본 한국산 장갑차의 엔진 고장 장면이 스쳤습니다. 열대 기후 3시간 만에 멈춰선 그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말레이시아 공군의 한국산 헬기 3대 연쇄 추락 사건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최유진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천무의 실제 사거리가 92km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적 발사대를 완전히 사거리 밖에서 타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작전실장이 다른 대안이 없다며 한국의 제안을 검토하자고 말했습니다. 로랑이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유럽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이 모든 선택지를 좁혀놓았어요. 결국 한국 무기들의 긴급 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현장 검증단의 일원으로 폴란드로 파견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로랑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 무기들이 실전에서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유럽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는 없다는 우려를 표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이론과 현실의 괴리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72시간이라는 시간이 모든 합리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12m, 최유진이 제시한 민간 건물과 군사 목표물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폴란드 국경 근처 임시 사격장에서 바라본 그 숫자가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92km 밖에서 12m 오차로 표적을 맞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검증단 12명이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관측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표적 지역이 손바닥만큼 작게 보였어요. 고배율 망원경으로도 건물들이 점처럼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한국에서 급파된 천무 발사대 2기가 발사 준비를 마쳤다고 했어요. K9 자주포 3운도 대기 상태였습니다. 48시간 만에 이 모든 장비가 폴란드 땅에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최유진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천무의 GPS 유도 시스템과 관성 항법 장치를 설명했어요. CEP 8.2m라는 수치를 강조했습니다. 원형 오차 확률이 8.2m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상 수치와 실제는 천지 차이였으니까요. 독일 포병 전문가 밀러 대령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인 M270도 92km에서는 CEP 50m라고 지적했어요. 한국 무기가 그보다 6배나 정확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전 시연을 제안했어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국 무기의 실체가 드러날 순간이었으니까요. 표적은 92km 떨어진 폐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어요. 바로 옆 12m 거리에는 민간인 대피소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만약 오발한다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관측소 망원경에 눈을 댔습니다. 표적 건물이 십자선 정중앙에 보였어요. 옆에 민간 건물도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12m라는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 보일 줄은 몰랐어요.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7, 6, 5. 한국 무기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순간이었어요. 4, 3, 2, 1. 천무에서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화염과 연기가 장관이었어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이 망원경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비행시간 3분 40초.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관측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전방 관측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중, 표적 건물 정중앙에 직격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민간 건물에는 파편 하나 날아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확한 거리는 8.7m 오차였습니다. 이론치보다도 더 정확한 결과였어요.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표적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옆 건물은 멀쩡했어요. 92km를 날아가서 8.7m 오차. 제가 15년간 연구해온 모든 이론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밀러 대령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검증단 멤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의 시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최유진이 두 번째 시연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K9 자주포 3운의 연속 사격이었어요. 같은 표적,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망원경에 눈을 댔습니다. 4발 연속 발사, 모든 포탄이 표적 건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오차 범위는 6m에서 11m 사이였어요. 민간 건물에는 여전히 손상이 없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검증단 회의에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CEP 8.9m, 명중률 100%, 민간 피해 제로였습니다. 15년간 제가 주장해온 한국 무기의 부실함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실험실 조건과 실전은 다를 테니까요. 30%, 유럽 무기 시험 발사의 불발률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저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유럽 기술의 우수성을 확신했던 제가 이런 참담한 결과를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관측소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프랑스시저 자주포 3문 중 1문이 완전히 불발이었습니다. 포탄이 포구에서 30m 지점에 떨어져 폭발했어요. 독일 PGH-20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발 중 2발이 목표 지점에서
200m 이상 벗어났어요. 제가 15년간 신뢰해온 기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밀러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독일 포병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PGH 2000의 실패를 목격한 충격이 컸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이라 믿었던 무기들이 이런 결과를 보여주다니요. 영국 M270 다연장 로켓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12발 중 4발이 아예 발사되지 않았어요. 전자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나머지 8발 중에서도 절반이 목표에서 100m 이상 벗어났어요. 명중률이 겨우 33%였습니다. 저는 관측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태국에서 본 한국산 장갑차의 엔진 고장이 떠올랐어요. 말레이시아 헬기 추락 사건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것들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유럽 기술이 이렇게 형편없을 줄이야. 최유진이 조용히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유럽 무기들도 분명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급하게 배치되어서 점검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언제나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충분한 점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들도 똑같은 조건에서 100%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말이에요. 민간 구역으로 날아간 오발탄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프랑스 시저에서 발사된 포탄 하나가 목표에서 300m 벗어나 빈 밭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실전이라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검증단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밀러 대령이 장비 점검 시간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작전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의 공격이 36시간 내로 임박했다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저는 회의실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 무기를 조롱했던 모든 발언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에티엔 로랑이 화상회의로 참여했습니다. 유럽 무기들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한국 무기 배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증은 끝났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 했어요. 눈앞의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명중률 100%대 유럽 무기 명중률 30%.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최유진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천무와 K9의 실전 배치 사례들이었어요. 에스토니아, 폴란드, 핀란드에서의 성공적인 운용 기록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정보들이었어요. 특히 핀란드에서의 겨울 시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하 35도 극한 추위에서도 100%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유럽 무기들이 오늘 보여준 30%와는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의 즉시 배치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신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기술의 우수성은 국적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15년간 품어온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의문이 남아있었어요. 실전에서도 이런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8.2m 천무 두 번째 시연의 CEP 수치가 계측되었습니다. 이론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였어요. 저는 관측소 망원경 앞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92km를 날아가서 8.2m 오차로 표적을 명중시킨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최유진이 세 번째 시연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이었어요. 표적 주변에 민간 건물 3동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는 겨우 8m였어요. 실수라도 하면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설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정밀하다고 해도 8m는 너무 위험했어요. 바람이라도 불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유진의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천무 발사대에서 로켓 한 발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포물선을 그리며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3분 45초 후면 결과가 나올 터였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베트남에서 목격한 중국산 헬기 추락 사고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날 이후 아시아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전방 관측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중, 표적 정중앙 직격, 민간 건물들은 모두 무사했다는 보고였어요. 정확한 오차는 7.8m였습니다. 이론치보다도 더 정밀한 결과였어요.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표적 건물만 깔끔하게 파괴되고 주변 민간 건물들은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어요. 8m 거리에서 이런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니요. 제가 알고 있던 무기 체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결과였습니다. 뮤일러 대령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검증단 멤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덜란드 해군 대령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신이 30년간 봐온 무기 중 이렇게 정확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최유진이 추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천무의 GPS 유도 시스템이 민간용과 달리 군용 암호화 신호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관성항법 장치도 독자 개발한 고정밀 자이로스코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주장해온 이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학자로서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연속 사격 시연도 이어졌습니다. 사문이 각각 다른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는 시나리오였어요. 모든 포탄이 정확히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오차 범위는 5m에서 9m 사이였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발사 속도였습니다. K9이 분당 6발을 연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유럽의 자주포들이 분당 2-3발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이었습니다. 화력 밀도에서 완전히 다른 급이었어요. 최유진이 마지막 시연을 공개했습니다. 천무와 K9의 합동작전이었어요. 천무가 원거리 표적을 타격한 후 K9의 근거리 표적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실전과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천무 2발과 K9 8발이 모두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시간 차이를 두고 발사했지만 거의 동시에 명중시키는 정밀한 타이밍 컨트롤까지 보여줬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력이었어요. 저는 관측소에서 나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폴란드 들판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지난 15년간의 연구와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어요. 진정한 기술력은 편견과 선입관 너머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적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고집을 부려왔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었습니다. 실전이었어요. 아무리 시연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줘도 진짜 전투에서는 어떨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곧 얻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180초, 적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 국경 전방 25km에서 장거리 미사일 3발이 동시에 발사되었어요. 나토 전진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전 통제소의 레이더 스크린에서 3개의 적색점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실전이 시작된 거예요. 시연장에서의 완벽한 성능이 진짜 전투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까요? 제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최유진이 작전 통제 장교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천무 2기와 K9 사문이 즉시 대응 사격 준비에 들어갔어요. 표적은 85km 떨어진 적 미사일 발사대 6기였습니다. 3분 이내에 모두 무력화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작전실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무인기 영상에서 적 발사대들이 보였어요. 콘크리트 벙커 사이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민간 마을과는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였어요. 천무 1호기에서 첫 번째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화염꼬리가 장관이었어요. 이어서 2호기도 발사했습니다. 2발의 로켓이 포물선을 그리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어요. 60초 경과, K9 자주포들이 연속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분당 6발의 연사 능력을 발휘하며 포탄을 쏟아부었어요. 사문에서 총 24발이 발사되었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포성으로 진동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20초가 지났어요. 첫 번째 천무 로켓이 목표에 도달할 시간이었습니다. 무인기 카메라가 폭발 순간을 포착했어요. 적 발사대 1번이 정확히 직격당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연쇄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2번, 3번 발사대도 차례로 명중당했어요. K9의 포탄들도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4번, 5번,
6번 발사대가 연속으로 파괴되었어요. 정확한 시간 계산으로 거의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180초 정확히 모든 적 발사대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6기 모두 파괴되었고 민간 지역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목격한 것은 완벽한 정밀 타격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폴란드 포병 지휘관 카롤 대령이 최유진과 악수했어요. 나토 연락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숨이 막힐 정도로 충격받았어요. 무인기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적 발사대들은 모두 잔해만 남았지만 주변 민간 건물들은 멀쩡했어요. 200m 거리에서 이런 정밀도를 보여주다니요. 85km를 날아가서도 오차 범위를 완벽히 통제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여동생 안나에게 연락했습니다. 폴란드 국경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안나가 가장 걱정되었어요. 다행히 안나가 배치된 기지는 완전히 안전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적의 공격 반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했어요. 카롤 대령이 상황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적군 사상자는 발사대 조작요원 18명이었어요. 민간인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토군 피해도 전무했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롱했던 한국 무기가 실제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최유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란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작전이 더 큰 분쟁을 막았다고 덧붙였어요. 적군이 완전히 철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들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무력화되자 더 이상 공격할 의지를 잃었던 거예요. 180초 만에 전쟁을 끝낸 셈이었습니다. 저는 작전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 평원의 평화로운 풍경이 그대로였어요. 민간인 12만 명과 나토 장병 8천 명이 모두 무사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지켜낸 소중한 생명들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편견과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어요. 진정한 기술력이 무엇인지, 평화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어려운 싸움이 남아있었어요. 정치적 반발에 맞서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3,000명. 브뤼셀 나토 본부 대회의실에서 에티엔 로랑이 내뱉은 숫자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공으로 살아남은 생명의 수였어요. 하지만 로랑의 표정에는 기쁨 대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의 기득권이 흔들린다는 위기감이었어요. 저는 회의실 뒷자리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40명의 나토 관계자들이 참석한 긴급 회의였어요. 폴란드 작전의 성과 보고가 주제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무기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격돌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랑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공이 일회성 사건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파트너십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수백억 달러 방산 산업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00명의 생명을 구한 기술력보다 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었어요. 180초 만에 완벽한 승리를 거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국방부 차관이 로랑을 지지했습니다. 급작스러운 기술 의존도 변화는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유럽의 방산 기술 자립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때 폴란드 국방장관이 일어났습니다. 카롤 대령과 함께 참석한 그가 실전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무인기 촬영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85km 떨어진 적 발사대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6기의 미사일 발사대가 콘크리트 벙커 사이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어요. 민간 마을과 200m 거리였습니다. 한 발이라도 빗나가면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 천무 로켓이 목표에 명중하는 순간이 재생되었습니다. 정확히 발사대 중앙을 타격해 완전히 파괴했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연속으로 명중했습니다. K9 포탄들도 정확한 시간차를 두고 목표를 타격했어요. 180초 후 6개 발사대가 모두 잔해로 변했지만 주변 민간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은 완벽한 정밀 타격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5년간 한국 무기를 조롱해온 제가 직접 증언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고백했습니다. 제네바에서 200명 앞에서
한국 무기를 조롱했던 일을 언급했어요. 92km 사거리를 허풍이라고 비웃었던 무지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천무는 정확히 92km를 날아가 8.2m 오차로 표적을 명중시켰어요. K9은 분당 6발의 연사 능력으로 유럽 자주포를 압도했습니다. 180초 만에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존심이 방패가 되느냐고 물었어요. 방패는 오직 신뢰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보여준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이야말로 진정한 방패라고 역설했어요. 로랑이 반박했습니다. 하나의 성공 사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유럽 방산업계의 수십 년 경험과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 무기들이 30% 불발률을 보였는지 설명해보라고 요구했어요. 민간 구역에 오발탄을 떨어뜨린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수십 년 경험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되묻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대표들이 한국 무기 지지 의견을 표명했어요. 실제 성능을 목격한 현장 지휘관들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해군 제독이 결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기술의 우수성은 국적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180초 만에 3,000명을 구한 기술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40명 중 28명이 한국 무기 시스템 도입에 찬성했어요. 로랑과 몇몇 기득권 세력만이 반대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저는 회의가 끝난 후 최유진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편견과 오만함으로 기술력을 폄하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이해한다고 답했어요. 브뤼셀 회의의 승리는 단순히 한국 무기의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편견과 기득권에 맞선 진실의 승리였어요. 앞으로 유럽의 안보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00개 폴란드 크라쿠프에 건설된 한국-폴란드 합작 생산 공장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공장 개소식에 참석한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최유진이 제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무와 K9의 현지 생산 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날이었어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 핀란드도 비슷한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공장장으로 임명된 카롤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월 생산량은 천무 12기, K9 8문이 목표라고 했어요. 폴란드 기술자들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기술 이전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첨단 로봇과 정밀 공작 기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폴란드 직원들에게 세심하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협력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부품이 한국 본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받고 있었어요. CEP 8.2m라는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였습니다. 타협은 없었어요. 최유진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 설립되는 한마이너스 유럽 방산기술연구소의 고문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15년간 쌓은 유럽 방산업계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 한국 무기를 조롱했던 제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최유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바로 그 경험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했어요.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소식에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연설했습니다. 180초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한국 무기의 성능이 유럽의 안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축사를 요청받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제네바에서의 오만한 조롱부터 폴란드 실전에서의 감동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지킬 미래라고 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유럽의 경험이 만나 더 큰 시너지를 창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티엔 로랑의 근황도 들려왔습니다. 브뤼셀 패배 후 유럽 방산협회에서 물러났다고 했어요. 대신 새로운 한마이너스 유럽 협력 체제에 적응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물결이었어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저는 최유진과 함께 크라쿠프 시내를 걸었습니다. 6개월 전 스위스 국방부 회의실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적대적이었지만 지금은 동반자였습니다. 최유진이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으로 여동생 안나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안나도 곧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오빠가 변했다면서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연구소 고문 제안을 수락한다고 최유진에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한국과 유럽의 방산 기술 협력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크라쿠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백 년 역사를 간직한 도시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유럽의 전통이 만나 더 견고한 평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80초.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편견과 오만함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정한 동맹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로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국과 유럽이 함께 만들어갈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저도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